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영상권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한파 속에 강원도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승객 50여 명이 공중에서 4시간 가까이 떨다가 119 구조대원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야3당이 여당의 불참 속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하고 내일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예고 없이 분향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라며 조문을 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반영해오던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관련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는데 비윤계를 중심으로 당내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활동하는 유튜브 구독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 벨라루스를 찾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전시체제 개편을 담은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야생동물과 식물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관이 거액의 기금을 낸다는 내용의 세계 다양성 생물 다양성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재원 조달에 돈을 더 써야 한다며 반발해 적자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연일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의 기세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날이 무척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강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9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한파의 기세도 조금 누그러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발령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현재 기온 영하 8.9도, 철원 영하 17도, 대관령 영하 11.7도, 광주는 영하 4.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의 기세도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도, 대전 3도, 대구와 창원은 6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강추위 속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동해안 일대에서 밤새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공장 8동이 불탔고 강릉과 부산, 울산에서도 화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이 어둠을 삼켰습니다. 사나운 불길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 15분 만에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인데다 대부분 판넬 건물이어서 불길이 속수무책 번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 동안 건물 8동을 태우고 난 뒤에야 꺼졌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검은 재가 강릉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남대천 건너 멀리서 봐도 불길이 선명합니다. 불이 난 곳은 폐차장으로 근처에 LPG 충전소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불로 폐차량 20여 대가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연산동에선 주택 화재로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울산에선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가까이 피해가 났는데 전기 난로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3시간 40분 만에 승객 5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승객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으며 추락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 3명이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스키장 측은 리프트 롤러 오작동으로 인한 멈춤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책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남자 중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지난 16일에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파에 눈이 많이 내린 점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실종 경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범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일 참사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조특위 소속 야 3당 위원들은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2차례 현장 조사와 2차례 기관 보고, 3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 오는 23일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 3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있는 시민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예고 없이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유가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30초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 103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 총리의 조문이 또 다른 가해에 가까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는 구급차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러 가다가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악의 갑질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명지병원 구급차로 현장에 새벽 1시 40분쯤 도착했다고 했던 신현영 의원은 그야말로 구급차를 콜택시쯤으로 생각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탄 차량은 환자 이송 구급차가 아닌 일반 닥터카였다며 자신은 현장에 의사로 달려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그야말로 닥터카를 콜택시쯤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직권남용은 범죄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D매팅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경선룰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현행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규정을 당원 100%로 높이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 도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전국위를 시작으로 총 3차례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원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당원 투표 반영률을 100%로 높이겠다는 데 대해서 당내 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떤 룰이든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의 폭주, 해당 행위이자 수도권 선거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도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용적률은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용을 요청을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수사 때보다 정 전 실장의 능동적인 역할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81차례 언급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은 A4 용지로 32쪽 분량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았다는 부정한 특혜입니다. 대장동 배임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됐던 예상 분양가 축소 부분이 빠졌고, 대신 화천대유 독점 분양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최소화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용지 최소화 같은 특혜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요청을 직접 승낙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 멋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정 전 실장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선 특혜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정도였는데, 공소장에선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에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81차례 적었습니다. 정 전 실장과의 관계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과거 이 대표가 스스로 언급했던 측근이나 정치적 동지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책이나 업무는 모두 이 대표의 승인, 결재가 필요했고 사전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정 전 실장의 능동적 역할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도 남겨뒀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전원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경희대 경영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이 활동하는 유튜브 구독을 요구한 뒤 인증하라고 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YTN 취재진에 해명했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경희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이번 학기 경영학과 수업에서 일어난 일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강의를 맡은 교수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술단체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이를 인증할 것을 수강생들에게 요구하고 이 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참석한 날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점수는 약속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참석자 수만 많아지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답답했어요. 취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인증 과정에서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음에도 기한을 정한 것처럼
나한테 메일을 너네가 먼저 보내지 않은 너네 잘못이다. 출석 입력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폭언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너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너가 대답을 했는데 못 들었으면 내 귀가 먹었다는 거냐. 죽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의 이해 못할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로글이 올라온 뒤 수강생 한 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학생이 글을 올렸을 거로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게시자를 찾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IP 추적을 하고 있다는 협박과 함께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걔네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낸 거 아닌가. 신문상 같은 게시판에 대사문 같은 글을 올려서 나를 망신주고 싶은데. 수강생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그거 쓴 사람은 그 사람이다라고 너무 확신을 갖고 정치한테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처음 고발한 사람을 색출해내려고 뭐 IP 추적을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다든지 뭐 행정실 과장님이 심리가 불편하시다든지 그런 이메일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해당 교수는 YTN 취재진에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배움을 넓히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유튜브 구독과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친근감의 표시나 학생과 선생들 간에 그런 식이에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각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애초 고발글이 익명으로 올라와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던 학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긴급회의를 연 뒤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만남을 요구하며 상대방 계좌에 1원씩 입금을 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송금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입금자 명엔 만나줘와 같은 여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0대 남성 B씨도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120차례에 걸쳐 만나달라,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입금 내역에 남겼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집요하게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0번 넘게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가 선고됐지만 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은 의사에 반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건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부재중 전화 자체를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전화가 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만 엄격히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열거된 그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의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감금, 폭행 등 추가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범죄 자체를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 벨라루스를 찾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전시체제 개편을 담은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다시 드론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곳곳에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반 만에 최대 우방국 벨라루스를 찾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벨라루스가 진짜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두 나라 무역 규모가 400억 달러에 이르러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며 경제협력 성과도 지켜 세웠습니다. За 9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за 10, он вырос еще на 10% к базе прошлого года. 벨라루스를 찾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독일 DPA 통신과 러시아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대 발표는 러시아 경제체제의 전시체제 개편일 수 있다고 DPA는 전망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자국에서 러시아군 10,000여 명과 석 달째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방문을 계기로 참전 요청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러시아는 근거 없고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일반 주택에까지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피해 이란산 드론으로 영하의 날씨에 새벽 공습을 벌였습니다. 다른 곳에도 드론 공격을 벌여 부상자가 생기고 우크라이나 10개 지역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Україна була знову атакована іранськими дронами. 34 шахеди. Я говорю і кількість, і назву, і цілком конкретно. Це шахед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적병 지역 벨고로드가 공격받았다며 방공 시스템으로 미국산 레이더 요격 고속 미사일 등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연합 EU가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가격과 적용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각 중단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9월 한때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관을 잠그고 공급을 줄이는 등 에너지 무기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가스 가격의 상한선을 만들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각국 사정이 달라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이 본격화하면서 EU 에너지 장관 이사회는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Today we agreed on the temporary, effective, realistic mechanism which will protect citizens and businesses from the excessive gas prices we have seen this summer.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선물 시장 기준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로 내년 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가스 가격이 180유로 이상 3일간 유지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35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가격 인상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가격 상한선인 메가와트 시당 275유로와 비교하면 상한선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당초 100유로대 수준의 더 강력한 가격 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회원국과 가격 상한제 자체에 회의적이던 친러시아 행보의 헝가리 등 반대 회원국 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한제가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되는데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됩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이미 줄인 상황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월드컵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메시와 은바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을 일단 보면요. 다음의 신을 예고한 골든부트, 그러니까 다음 축구의 신으로 골든부트인 은바페 선수가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쪽은 메시 관련 기사, 아래쪽은 은바페 관련 기사인데 네. 먼저 위쪽 동아일보는 메시의 유니폼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끼리 그 유니폼을 교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는데, 자, 그렇다면 메시는 결승전이 끝나고 어느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했을까요? 네. 혹시 아십니까? 뭐 기사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정답은 아무하고도 바꾸지 않았다입니다. 네. 메시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당시 입었던 유니폼을 누구와도 바꾸지 않고 개인 소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번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입은 유니폼이자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지 모르는 그 경기에서 입은 유니폼도 소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입었던 일부 유니폼은 자선 경매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서 카타르 국왕이 메시에게 입혀준 검은 의상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아랍의 전통 의상 비슈트였다고 합니다. 고위 관료나 성직자 등이 결혼이나 종교 행사 등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라고 하는데 아랍의 전통 의상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고 평가한 매체도 있었지만 위대한 순간을 망쳤다면서 존경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은 음바페에게 다음 신 자리를 예고한 선수라고 평가했는데요. 56년 만에 나온 월드컵 결승전 해트트릭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음바페의 생일이 12월 20일이라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보면은 거의 만 24세가 딱 됐는데요. 벌써 월드컵 통산 12골째를 넣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에서 한 골만 더 넣더라도 프랑스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자 공동 선두에 오르게 되고요. 만약에 4골을 더 넣게 된다면 월드컵 통산 역대 최다 골을 기록한 독일의 클로제 선수와 동일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월드컵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역대급 결승전이었다 이런 호평과 함께 끝난 이 카타르 월드컵. 지금 시작 전에는 인권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번 결승전은 역대 최다 시청자인 15억 명 정도가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성공한 대회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에 300조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 여러 외신들은 카타르가 이번 투자를 통해서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는 이미 2023년 아시안컵과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를 확정한 상태고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런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그리고 2034년 하계 아시안게임 등은 확정했고요. 월드컵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동계 스포츠 대회까지 연다고 하니까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5천억이 넘는 상금을 걸고 진행하는 골프 리그를 연 사우디, 또 포뮬러1 경주와 테니스 대회 등을 유치하고 있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이 스포츠 대회 개최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부 외신은 독재나 인권 침해,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스포츠 워싱이라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중동에서 열리는 동계 스포츠 대회라니 생소하긴 하지만 매력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최근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늘 우려되는 게 이제 취약계층들의 주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파는 낮은 곳에 더 매서웠다라는 제목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의 겨울철 모습을 담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꼽은 게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시설 그리고 쪽방촌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중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임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춥고 어두워서 생활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숙소마저 무료로 제공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숙소비를 내야 한다고 하고요.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추가로 걷어간 적이 있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쪽방촌에서는 강추위에 고물가까지 겹쳐서 이번 겨울나기가 한층 더 힘겨워졌다고 하는데요. 서민 연료로 불리는 등유 가격이 올해 초 1,100원에서 현재는 1,700원대로 50%가량 올랐고요. 연탄 가격도 20%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늘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거나 내복을 여러 겹 껴입으면서 버틴다고 했고요. 일부는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겨울철에 술을 더 많이 먹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몇 달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사진을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해진 곳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먼저 가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면 어제 기준 농어초공사 산하 저수지 중에 저수율이 0%인 곳이 22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수율 30% 미만인 곳을 보자면 12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전남 저수지가 평균 46.4%, 전북 저수지가 평균 52.8%로 나왔는데요. 호남 지역의 가뭄이 이렇게 특히나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저수지의 물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충분히 채워두지 않으면 내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강제로 물을 끌어다 채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수율이 14.5%에 불과한 영광 옥실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서 영산강 본류로부터 35km의 수로로 물을 대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농업 용수뿐 아니라 생활 용수를 저장하는 댐도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 절약을 독려하는 안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지역도 있고요. 또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곳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 지역에 큰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눈은 비와 달리 저수지나 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이 적어서 해갈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 소아과 전문의 지원자가 줄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현상이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부 병원은 지금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고 지금 이런 내용의 기사가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소아과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기사로 담았습니다. 네. 기사에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오픈런이라고 하면 한정 상품이나 명품 등을 사기 위해서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과 앞에도 이 똑같은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문이 9시에 여는데 30분 전인 8시 반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아봤더니 이미 70번대였다라는 사례가 실려 있었고요. 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연 뒤에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환자는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아과 진료 대란은 겨울철을 맞아서 독감이나 장염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5년 사이 전국에서 660여 곳의 소아과가 폐업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진료 대란을 겪은 부모들은 아이 키우기가 갈수록 힘겨워진다면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물 카페가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지금 기사인데요. 전염병이 걸린 채 방치가 되고요. 감전 위험이라고 하면 이제 전선이 위험하게 노출돼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고요.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82곳의 동물체험시설을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운 38곳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이라서 법 테두리 밖에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감염병 검사도 진행해 봤더니 18개 시설에서 4개 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고양이가 핥혔을 때 임파선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묘소병 검사에서는 13%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풀에서 뛰어놀아야 할 초식 동물들이 타일에서 길러지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선에 노출된 동물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식 주기 체험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 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동물들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동물을 제약 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등 관계 당국에 개선 사항을 건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런 테마 카페는 아이들도 좀 많이 찾잖아요. 좀 안전에 유의할 필요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이어지면서 최근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늘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며 개량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모든 고위험군들이 백신을 다 맞았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실내 마스크를 비롯해서 모든 정책들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딴 논의를 할 때보다는 개량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일상으로 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목표인 50%, 60%를 달성하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목표가 그렇다면 면역력을 미보유한 사람들은 잘하면 고위험 중에서 한 20%밖에 안 되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거란 전망과 관련해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와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중대본 보고를 거쳐 조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특정 조정 시점을 말씀드리긴 힘들다고 밝혀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거의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집계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가 된 가운데 다음 달 춘절 연휴를 전후해 감염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용으로 지정된 중국 베이징의 화장장입니다. 장례식장을 겸하는 이곳에는 연일 화장과 운구를 기다리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며 시설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7일 방역 완화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 2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중국 당국의 집계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대세가 된 만큼 시민들은 최대한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这个害怕也没法，因为现在国家放可也这么没有什么害怕的。然后得完好不好也是看个人的身体素质嘛，对不对？我们尽可能就是不传播给老人和孩子只能这样说。 중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은 일단 내년 1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방 정부마다 내년 춘절 설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장성과 산둥성, 후베이성은 다음 달 감염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장시성도 이달 말과 다음 달 사이 감염자 폭증을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춘절 때마다 이동 자제령을 내렸지만 방역 기조가 바뀜에 따라 이번 춘절은 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방역 전문가는 최대 명절인 춘절이 첫 고비가 된 뒤 두 차례의 파동이 곧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3도,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1도까지 오르는 등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겠는데요. 특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9.3도, 철원 영하 17도, 대관령은 영하 12.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와 창원은 6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런 깡통 전세와 세입자 피해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2동짜리 신축 빌라. 재작년 완공돼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을 제외하고 모두 소유주는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김모 씨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00여 채를 산 임대사업자 김 씨는 2달 전 갑자기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압류된 집에 살게 된 이곳 세입자들은 졸지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개인으로 그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김 씨가 숨졌지만 경찰은 사건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대신 배후 세력과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던 피해자 중에서는 약간 조금 어눌하게 얘기를 한다 아니면 좀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혼자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공범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현되더라도 먼 미래 일입니다. 정부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합동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해결되는 게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허가도 같이 따라야 되고 은행도 따라야 되는데 따라오는 게 없어요. 체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충분한 자본 없이 투자했다가 집값 하락과 고금리 직격탄을 맞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도 6월부터 이제 하강기가 들어섰잖아요. 빌라도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그랬을 때는 계속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미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달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더해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도 경고등이 켜진 만큼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아파트 집주인과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기를 6달쯤 남겨둔 2020년 10월 A씨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갱신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혼부부인 B씨에게 이 집을 팔았고 B씨가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주인의 거절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도 거부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엔 B씨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못해 갱신을 거절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집주인에겐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졌는데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새 집주인인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A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 즉 이전 집주인만으로 봐야 한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또다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법상 임대인을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새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 역시 법에 명시된 갱신 거절 기간,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에는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판결이 재판 실무 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절권이 생긴 뒤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건데 최근 고금리 상품에 따라 여러 적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동경주농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적금 특판에 나섰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이 모이자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연 8%대 금리로 100억 원 정도 목표를 세웠지만 전국 각지에서 9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농협 2곳과 신협 1곳에서도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 같은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지 않은 직원 실수 탓이었습니다. 직원 실수라는 게 뭐냐면 정기정식 상품을 원래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자유정식 적금이 이제 오픈돼 버렸어요.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자 고금리 상품을 따라 돈을 옮기던 금융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도 최근 가입한 적금이 안전할지 고민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지역 농협과 신협의 적금 해지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장 파산을 앞둘 만큼 위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산 전 위험 단계에서부터 각 중앙회에서 관리에 들어가는 데다 아직 적금 만기가 돌아오려면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도를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 좀 조심해라. 파산할 경우 지역 농협과 신협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에 준해 각 중앙회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사태가 커지자 금감원은 내부 통제 강화를 당부하는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회의를 한번 한 거고요. 사고 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또 각 중앙회의 특판 관리 시스템 개선이 조만간 완료되면 다음 달 현장 점검을 통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른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일단 뭐 경유나 아니면은 뭐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현행대로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폭을 좀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그 인하폭을 봤더니 이제 37%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11월에 이게 20%로 늘려줬고 그다음에 이제는 30%, 그다음에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37%, 그때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7%까지 늘려줬죠. 그만큼 이제 에너지에 이제 부담이 심하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건데, 근데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봤을 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인하폭을 좀 축소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제는 세수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해서 정부도 사실 뭐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뺍니다. 이렇게 정부의 통합 재정 수지가 43조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1년 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 2배로 늘어가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를 조금 더 이제는 세금을 더 과중해서 세수 부족을 좀 메꾸려 하는 모습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100원 정도 이제 내년부터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었던 데와 비교해서는 리터당 205원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당장 내가 내는 돈에서 100원 정도 더 내서 이제 리터당 기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을 이제 인상한다는 느낌이 아마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시가 노약자 모임 소송 손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이게 지하철 적자폭이 지금 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지하철 적자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는 시장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이제는 당연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 시장이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그 1조 원의 적자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무임승차. 한마디로 이제 노령층의 무임승차가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임승차에 대한 이제 아젠다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실제 지하철 기본 운임이 바뀐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50원이었다가 현행 1,250원으로 이제 그때 올랐었죠. 네. 그래서 1,250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8년째 동결입니다. 여기 차트에 보듯이 1,250원 된 게 이게 8년째 동결되면서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공공요금을 이제 묻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번에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서울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당한 금액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서민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 운임 손실 규모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조 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요 이게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한 1조 좀 밑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임 수송이 그 중에서 한 25에서 29%를 담당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자 중에서도 무임 승차 이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것도 굉장히 되지 않을까 좀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또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당 운임 손실이 얼마가 됐을까라고 봤더니 지금 현재가 1,015원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1,250원에서 이게 무인 1인당 운임 손실이 1,015원이면은 상당한 뭐 금액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재무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하면 공공요금 자극을 하겠죠. 서민 주머니 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에 어떤 언급되는 안 중에는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임승차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무임승차의 아젠다를 건드리겠느냐. 물론 네. 사회적 아젠다는 논의가 될 수는 있어도 아마 정치권에서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심이 달려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대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에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젠다를 꺼낼 수 있을까? 표심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조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이제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유럽연합이 이제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수개월째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회원들과 타협점이 찾아졌나 보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는 드디어 이제 타협점을 찾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전력화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죠. 그럼 EU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가격의 그 상한자를 이제 지켜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격 상한제라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제 EU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부분에 정해졌던 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180유로 이상으로 되면은 이제는 이거를 가격을 동결하자, 조정하자라기가 나왔고 요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가격이 180유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스 선물 가격이 이 가스 가격이 LNG보다 35유로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비싸지게 되면 3일 동안 이제는 동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3일 동안 유지가 되면 동결하자. 그래서 이게 동결되는 기간이 20일 동안 유지되기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지만 이번에 이 가스 상한제가 이제 지켜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이제는 현행으로 본다 그러면 8월에 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메가와트 시당 349유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논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에게 말려들 수 있다. 왜냐면 전력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회원국마다 의견이 서로 달랐었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독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합의점을 찾았을 때 찬성으로 이제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이 됐었고 이번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부작용도 우려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이번에 안건 중에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조건 하나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작용 한마디로 이제는 재정 안전성이거든요. 각국 정부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각국의 재정 안정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훼손이 된다 그러면 이걸 바로 이제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부작용은 이겁니다. 이제 LNG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격 상한제가 걸려 있으면 누가 수출하겠습니까?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수출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좋게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제 부작용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저는 조금 뭐 경제를 떠나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보통 EU가 보통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만장일치제가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됐던 게 가중 다수결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7개 나라 중 이제 55%가 넘어가는 15국이 찬성을 하고, 그 찬성했던 나라 중에서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가 넘어가면 이걸 가결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수결제로 투표를 했던 게 저는 되게 특이했다. 그 정도로 사실 논란이 뜨겁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가격 상한제가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덧붙이면 만약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 제3국을 통해서 판 다음에 그게 다시 유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조치는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한데 이제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밸브를 잠근 상태입니다. 뭐 수리라는 명목으로 이제 가스를 이미 잠가왔고요. 그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이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사실 이번 가격 제한제에 좀 미미할 것이다 보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가스를 수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영향도 이번에 그 가격 상한제로 인해서 막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오늘 또 하락 마감했네요. 그 유럽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FOMC 회의 이후부터 사실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0.49%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9%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한 0.9%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봤을 때요. 일단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최종 금리, 그러니까 중금리 봤을 때 한 5.1%, 기준금리 중간지를 봤을 때 5.1% 정도 상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완화될 수 있어도 상단은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입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20일 날 발표되는 이제 페덱스라든지 나이키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소비재,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물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때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악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를 깨고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침체가 어느 정도 될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들, 기업의 실적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단을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당분간 억누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지금 대형마트들이 한 10년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걸 상인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의무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소상공인 공복 상권을 침해하지 말자라고 해서 2012년도에 사실 이게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이제 의무 휴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평일로 바꾸자는 거는 대단한 용기 아니면 사실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행히 노동 입장에서는 뭐 노조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부분이고, 근데 이제는 이걸 대구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먼저 앞서서 사실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석했던 명단이 누굴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회장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장, 한마디로 이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아마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목표는 1월이에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게 평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쉰다는 거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을 뭐 감소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온라인 판매도 안 돼요, 이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도 안 되죠. 오프라인 매장도 못 열죠. 매출 하락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도 좋아하죠, 당연히.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고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다만 이제 소상공인의 문제였는데 소상공인분도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이 둘째, 넷째 주 의무 휴일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거든요. 그 근처의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마 시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트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 이 움직임이 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출발점을 끊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정부의 지금 보관은 일단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게 그 지방 정부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중앙 정부에서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역시나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의무 휴업에 대해서 어제 사회적인 아젠다는 좀 형성이 돼 있다 볼 수 있겠고 지금 리서치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실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증권회사에서 나왔던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의무 휴업을 이제 평일로 바꾼다라고 봤을 때에 이제 연매출 증가가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3,800원 정도 아니면 롯데마트가 한 1,7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예요. 그래서 주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변경됐을 때도 소상공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의 전제 조건은 소상공인들도 골목 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조건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합의가 어쨌든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들도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 이게 평가가 됐었을 때 대형마트가 사실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지역 상권 자체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가느냐 그 시간대 가진 않고 오히려 이제는 온라인 장터를 더 미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 활성화 중심에서도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세계 생물 다양성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재원 조달에 돈을 더 써야 한다며 반발해 적자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I do not see objection. 전 세계 196개국이 모인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일명 콥15 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를 결론으로 도출한 겁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 민관에서 연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26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我再次呼吁大家与我们共同努力，拿出你们的诚意，包容和灵活性，相向而行，尽快达成2020年后全球生物多样性框架。 합의안을 내는 데까지는 적자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민주공화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총회 의장은 개도국들의 반발에도 새벽 3시 반에 합의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불만에도 이번 합의안은 지금껏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보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콥15 합의안을 반기며 내년에 기후변화를 논의할 새로운 국제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 기후협약을 이대로면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y must come with new, tangible and credible climate action to accelerate the pace of change. 다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기존 파리 협약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를 논의할 새로운 국제회의에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최초의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방위사업 측은 소형 무장헬기용 공대지 유도탄 첨검이 지난 12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의 검이란 뜻의 천검은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했는데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미 하원 의회 난입조사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위는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일으킨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숙고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기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의 기습 시위로 어제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한 차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한 새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위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통령실이 있는 4호선 삼각 지역을 시작으로 시위를 벌였지만 갑자기 장소를 바꿔 1호선에 탄 겁니다. 게릴라식 기습 시위에 나선 건데 영무원들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장에선 심한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역에서 서울역으로 와서 삼각지로 가야지 왜 용산 노량진으로 오냐고. 그것도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출발이 30분 가까이 지연되자 코레일은 용산역에서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해당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바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컸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체가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장현이 출근길 시위를 시작한 건 벌써 1년 전.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는 물론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활동 지원 예산도 늘려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국회가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6천억여 원을 더해주면서 한동안 시위를 멈췄던 이들은 예산 처리가 늦어지자 다시 나왔습니다. 시위를 멈출 열쇠는 국회에 달렸다는 게 전장현 측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국회가 예산을 통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시위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는 전장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지하철 시위를 중단할 때까지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활동가 17명을 검찰에 넘기고 서울시도 무정차 통과 방침을 내놓는 등 당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현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새해부터는 열차 지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 6명을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금까지 같은 혐의로 송치한 전장현 회원은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가수 이루 씨가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는 이루 씨가 몰던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 가드레일을 추돌한 뒤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이루 씨와 남성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루 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늦은 시각인 점을 고려해 일단 이루 씨를 귀가시킨 뒤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 발언과 저서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봤던 것으로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끌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아이를 누가 망치고 있나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당시 사회를 맡았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전교조 문제, 전교조의 본질, 실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맞서 나가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1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전교조를 향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김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과 함께 지난 2018년 출간한 저서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 위원장은 4.19 혁명의 진정한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켜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건 5.16 혁명 세력이라며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잦은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12년간 16회의 전국 선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시절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1년간 진실규명 실적은 어땠을까? 제1소위원회는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일어난 테러나 폭력, 학살, 의무사 등을 조사하는데 종결한 안건 중에 진실이 규명된 비율은 16.9%, 각하된 비율은 59.4%에 달했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규명률과 각하율이 각각 48.2%와 38.6%인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과거사위원회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평가하는 등 과거 발언과 저술에서 나타난 김 위원장의 정치관과 역사관도 계속 논란이 된 상황.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끌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내년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에서 24일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이며 1인당 1회 왕복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면서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이 없다면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에 8년째 동결된 상태며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 적자 폭이 확대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적자 9,644억 원 가운데 29%는 무임승차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열차 완성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속도가 3배 더 빠른 평균 시속 100km에 이르러 수도권 출퇴근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제작 착수 14개월 만에 출고된 GTX 열차입니다. 모두 8량으로 생김새는 지하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운행 소음을 줄이기 위해 출입문은 고속열차 KTX처럼 단문형입니다.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정차와 승하차 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속도, 표정 속도가 시속 100km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지하철 시속 33km보다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로 터널을 건설했기 때문에 철도 레일이 직선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철도 차량도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는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편의 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전동차보다 좌석폭은 30cm 더 넓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는 이중 장애물 감지 센서가 설치됐습니다. 열차 앞쪽에는 카메라를 부착해 선로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GTX가 운행을 시작하면 수도권 거주자 출퇴근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나 아니면 경기도 화성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서울 도심까지는 30분대,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대 이내로 앞으로 출퇴근 그리고 퇴근 이후의 생활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GTX A 노선은 경기도 파주부터 동탄까지 총 길이 83.1km입니다. 2024년 순차 개통을 시작으로 2028년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고된 열차는 모두 20대가 GTX A 노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화려한 빛과 음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에 서울의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광화문 광장. 푸른빛의 바다를 거북선이 힘차게 저어갑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8m의 LED 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6m 높이의 조명 기둥에선 빗줄기가 뻗어나와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광장을 감싸고 있는 주변 건물의 광화 벽화는 웅장한 빛의 쇼로 물들었습니다. 둠칫둠칫 서울 등 시민들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도 운영됩니다. 화려한 빛과 음악으로 광장을 가득 채우는 서울 라이트 광화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크리스마스랑은 약간 다른 분위기인데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분위기도 나고 특히 경복궁 앞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간 청계천 일대에서 빛조형물을 전시하던 서울 빛초롱은 올해는 새로 단장한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화문 광장 오셔서 우리 빛 행사도 보시고 빛초롱 행사도 보시고 여러 조형물들을 보시고 그동안 가졌던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시고 새해 희망을 가져가시길 빕니다. 광장 중앙에 세워진 높이 12m의 대형 트리 주변에는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광화문 광장 마켓도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 10시 10분간 신년 희망 메시지 송출을 거치로 막을 내립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17일 초등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세곡동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2살 초등학교 6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길이 얼어서 버스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0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딸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그리고 입건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아버지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1,40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입니다.
앞서 A씨와 도박장을 함께 운영한 아버지는 검거가 돼 법원에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태국 해군의 소형 함정이 자국 해역에서 침몰해 승선원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 방콕 남쪽의 뿌라주압 키리칸주 해안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제 오전 0시쯤 태국 해군의 호위함이 침몰했습니다. 사고 당시 함정엔 106명이 타고 있었으며 군은 밤샘 수색을 통해 75명을 구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군함 3척과 헬리콥터 2대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침몰한 호위함은 미국에서 제작돼 지난 1987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사고 함정은 거센 파도를 동반한 폭풍으로 배가 기운 가운데 전력 개통마저 고장이나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몸이 잔뜩 움츠러드는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3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철원 영하 17도, 대관령 영하 14.1도, 서울 영하 9.3도까지 떨어져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새벽부터 저녁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북부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구름 뒤로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